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보급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를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겠죠. 주택 보급률은 주택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요. 사람이 머물고 있고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주택으로 규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든 간에 주택 보급률은 항상 100% 이상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규정하면 주택 보급률이 항상 100% 이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요. 주택이 항상 남아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주택을 어떻게 규정해야 된다고 했나요? 현 시점 특정 공간에서 일반인이 주택으로 인식하고 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는 거주 장소를 했죠. 저번 시간에 언급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규정하면 어떤가요? 일반인이 주택으로 인식하고 주택으로 공급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비닐하우스 이런 건 주택이 아니죠. 여관방 이런 건 주택이 아니죠. 고시원 고시텔 이런 것도 주택이 아니죠. 그럼 이런 걸 다 빼면 대한민국 주택 보급률은 몇 프로라 했나요? 83.8%라 했죠. 그래요. 서울은 몇 프로라 했죠? 76%라 했죠. 더 안 될 거라고 했죠. 왜 그래요? 통계청에서 제시한 그 수치는 주택 이외의 거처를 포함하기 때문이죠. 여관방이나 고시원 고시텔 이런 거 다 빼야 되죠. 그래요. 판자집도 빼야 된다 했죠. 사라질 집은 주택이 아니라 했죠. 공급이 되고 있어야 된다 했죠. 초가집하고 마찬가지라 했죠. 동굴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주택으로 이용 안 하죠. 원시시대 때는 이용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과거에는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던 적이 있는가 한번 조사해 볼 수가 있겠죠. 도대체 주택 보급률 100%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말인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만들어낸 말인가. 글쎄 그것까지는 조사 안 해봤어요. 그리고 1990년도는 마찬가지로 거처에다가 가구를 나누어 봤어요. 주택 보급률이 63%예요. 1999년, 95년에는 같은 방식으로 해보니 71%, 2000년에는 76%, 조금씩 증가해요. 2005년에는 78%, 2010년에는 80%, 2015년에는 81%, 2019년에는 83%예요.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어요. 1990년 이후에. 없어요. 그래요. 주택은 항상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주택의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이처럼 주택이 부족한 곳에서는 어떤 주택 정책을 써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주택이 부족하잖아요.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공급을 많이 하고 좋은 품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한 정책이 어떤가요? 좋은 정책이죠. 그 1순위인 거예요. 주택 정책을 따지는. 그 시기별로 한번 주택 정책 순위를 매겨볼 수 있겠죠. 뭐라 적었나요? 대한민국과 같이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에서 주택 정책의 순위는 공급량이 순위를 매기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주택 보급률 현재 83%죠. 맞는 말이죠. 생존 수단이잖아요. 음식처럼 중요한 게 주택이잖아요. 주택이 부족하면 주택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당연한 얘기인 거죠.
음식이 부족한 곳에서 음식을 우선 공급하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1990년 이후부터 살펴봤어요. 1990년 이전은 좀 비유하기가 그래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증가율은 10% 이상이 돼도 주택량은 좀 작겠죠. 근데 그걸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생산 능력이 다르니까. 그렇죠. 지금하고 뭐 4, 50년 전하고 생산 능력이 같지가 않죠. 그 사회 전체적인 생산 능력이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기가 마땅치 않죠. 하지만 90년 이후는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량이 기본적으로 한 200만 채가 되죠. 5년간 노력을 하면 200만 채를 지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해요. 볼게요. 1990년에는 766만 채였죠. 2019년도에는 1750만 채예요. 90년과 95년 사이에 200만 채가 지어졌죠. 그래요. 28%가 증가했죠. 95년과 2000년 사이에는 175만 채가 지어졌죠. 19%가 증가해요. 2000년과 2005년 사이에는 153만 채가 지어져요. 지어졌죠. 14% 증가하죠.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138만 채 가까이 지어지죠. 10% 증가하죠. 2010년과 2015년 사이에는 200만 채가 지어지죠. 14% 증가하죠. 2015년과 2019년 사이에는 160만 채가 지어지죠. 한 10% 증가해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량으로 보면 1등이 어딘가요? 1990년과 1995년 사이죠. 1등 시기죠. 꼴등 시기는 어딘가요? 2005년과 2010년 사이죠. 138만 채죠. 그래요. 꼴등이죠. 꼴등 시기죠.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죠. 지금 한 거는 이제 집수로만 얘기했으니까 절대평가죠. 증가율의 값에서 보면 1등 시기가 언젠가요? 1990년과 95년 사이죠. 꼴등 시기는 언젠가요? 2005년과 2010년 사이죠. 10%밖에 안 증가했죠. 상대평가라고 하면 그래요.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 경우는 똑같죠. 순위가 똑같아요. 그래요.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1990년과 1995년 사이에 집이 많이 지어진 거는 그래요. 어떤 정부 노력이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이전부터 노력을 했어야 되겠죠. 1909왜 그래요? 집은 만들어지는 기간이 길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토지도 필요하고 집 짓는 기간도 필요하고 제법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주택 정책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 정부 역할도 중요하겠죠. 보통 한 두 정부가 걸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양만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죠. 또 시장 상황이 또 있겠죠.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런 걸 고려해서 평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책을 고려한 건 아니죠. 정책이 이제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냐 아니냐 그것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95년과 2000년 사이도 사실은 많이 증가한 거죠. 175만 채잖아요. 그 전에 200만 채였는데 이때는 또 왜 이렇게 적게 증가한 게 아니에요. 1997년도에 또 IMF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IMF 사태는 그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경제적 위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죠. 그래요. 사실 2005년과 2010년 사이가 문제인 거죠. 138만 채밖에 공급이 안 됐죠. 이때 어땠나요?
그 노무현 정부 때죠. 노무현 정부는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썼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죠. 아니나 다를까 폭등을 했잖아요.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주택 보급률이 83%그 당시 어땠나요? 지금도 더 낮았죠. 78%밖에 안 됐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보급이 잘 안 되면 당연히 폭등을 하겠죠. 수요량은 항상 있으니까. 또 그때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나쁜 시기 아니었다는 거죠.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공급량은 오히려 어떤가요? 전국적으로 보면 감소를 한 거예요. 문제가 컸던 거죠. 폭등을 했던 거죠. 그래요.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랐죠. 예전에 얘기했죠. 아,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올랐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죠. 그래요. 그런데 보통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대한민국은 서울 아파트가 올라가면 뭐 전 지역이 올라가 버리죠. 이런 경우는 무엇을 살펴보면 또 더 정확할 수 있을까요? 서울의 주택 공급량을 살펴보면 더 정확할 수가 있는 거죠. 볼까요? 1990년에서 95년 사이에는 25만 7천 채가 공급됐어요, 서울에. 그리고 1995년과 2000년 사이에는 22만 8천 채가 공급됐어요. 2000년과 2005년 사이에는 32만 5채가 공급됐어요. 2005년과 2010년 사이에는 20만 채가 공급이 됐어요. 2010년과 2015년 사이에는 41만 8천 채가 공급이 됐어요. 2015년과 29년 사이에는 22만 채가 공급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증가폭의 입가가 순위는 어디가 1등인가요? 2010년과 2015년 사이죠. 그래요. 2010년과 2015년 사이에요. 좀 순위가 바뀌었죠. 앞에서 어디가 1등이었나요? 1990년과 95년 사이가 1등이었죠. 근데 2010년과 2015년 사이가 1등이 되는 거예요. 꼴통식이 어딘가요? 이건 2005년과 2010년 사이죠. 제일 작죠. 20만 채죠. 이때 서울 가격이 폭등을 했었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었어요. 그래요. 증가율이 입가한 시기는 언제가 1등인가요? 1995년과 2000년 사이죠. 꼴등 시기는 언젠가요? 2015년에서 2019년 사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제일 낮죠. 7.69%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2020년이 1년이 남아 있으니까 그 미정이에요. 뭐 꼴등이 아니면 꼴등에서 두 번째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면 언제 갈 때일까요? 1900 언젠가요? 1995년에서 2000년 사이로 봐야 돼. 어떻게 되나요? 1990년에서 95년 사이로 봐야 되겠죠. 그래요. 왜 그런가요? 이때는 그래도 서울도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요.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도 많이 증가를 했고, 그 당시 생산 능력을 볼 때, 사실 전국적으로 200만 채 보급한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요. 그리고 어떤가요? 서울에도 적지 않게 보급이 됐죠. 25만 7천 채가 보급이 된 거예요. 상대적으로 평가해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죠. 18%.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요. 종합적으로 볼 때는 1990년에서 95년 사이가 1등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2010년에서 15년 사이 보면 그래요. 절대량은 제일 많지만
사실은 증가율을 보면 어떤가요? 1990년에서 95년 사이보다 떨어지죠. 그래요. 그렇죠. 좀 뭔가 좀 계산이 잘못된 거죠. 그래요. 맞는 거 같네. 이게 좀 더 떨어지겠죠. 당연하죠. 이게 좀 더 높겠죠. 이게 좀 잘못된 거죠. 1990년에서 95년 사이가 1등으로 봐야 돼요. 맞죠? 그래요. 종합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택이 많이 증가하는데 왜 이러냐?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고 주택이 많이 보급되는 것 같은데 왜 100%가 안 되냐? 가구와의 관계 속에서 주택 보급률이 결정되죠. 그럼 그래요. 가구의 변동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00년도에 보면 가구가 1430만 개였는데 2019년도에 2000만 개로 증가했죠. 근데 주택 공급량이 그렇죠. 그거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 전체 가구에 필요한 그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한 1,400만 채로 고정되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주택량은 한 1,700만 채 됐으니까 남아 돌겠죠, 주택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2000년도에 1인 가구가 220만이었는데 2019년도에 614만이 되는 거예요. 몇 프로 증가했나요? 176%가 증가했어요. 전체 600만 가구가 늘어났잖아요. 전체를 보면. 근데 400만 가구는 어디서 늘어났나요? 1인 가구에서 늘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가구들은 기껏해야 200만 가구 밖에 증가 안 했죠. 그래요. 한 10%밖에 증가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1인 가구도 10%만 증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1,600만 되겠죠. 그러면 주택 보급률이 100%가 된 거죠.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됐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서울 가구 구조를 보면 어떤가요? 서울도 별 차이 안 나겠죠. 전체 가구는 2000년도에 300만 가구였는데 2019년은 389만이 되죠. 그래요. 1인 가구는 2000년에 50만 가구였는데 2019년에 129만 가구가 되죠.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158%가 증가했죠. 1인 가구 비중이 16%에서 33%로 증가했죠. 전국은 어떤가요? 2000년에 1인 가구가 15%에서 2019년에 40%로 크게 증가하죠. 그래요. 예전에는 1인 가구가 미미했다는 거예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했다는 거예요. 근데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가 증가했다는 거죠. 1인 가구라 해서 2인 가구나 3인 가구하고 다른 게 없어요. 1인 가구니까 뭐 아파트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1인 가구로 해서 적은 평수만을 찾을까요? 1인 가구로 해서 주택을 구매를 안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볼까요? 1인 가구 주거 형태. 아파트 단독주택 278만 9천 채, 아파트 192만 채, 연립주택 10만 채 다양하게 소비하고 있죠. 그래요. 합치면 한 614만 7천 정도 되죠. 그래요. 614만 7천 가구 정도 돼요. 2019년 기준이에요. 그럼 1인 가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20세 미만이 5만 9천 명, 20에서 29세가 111만 7천 명,
그리고 30에서 39세가 100만 명, 40에서 49세가 87만 명, 50에서 59세가 사이가 99만 명, 60세에서 69세 사이가 93만 명. 골고루 다 있어요. 그래요. 골고루 다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골고루 다 있죠. 그럼 대한민국 현실을 반영한 주택 보급률을 구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요? 젊을 때는 주택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소득을 얻기 전까지는. 또 혹은 또 혼자 살면서 어느 정도 구매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주택에 안 살 수가 있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학생 같은 경우에 기숙사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고시텔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고시원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여관방 비슷한 거죠, 고시텔은. 꼭 뭐 주택에 살 이유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 기숙사에 산다 해서 그 사람 환경이 그 사람이 이상하게 산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주거 환경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래요. 물론 주택이 있으면 좋겠죠, 학생도. 하지만 좀 현실을 반영하면 뭐 젊은 사람이 소득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소득과 재산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주택을 얻지 못했다 해서 이상하진 않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물론 주택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30세 미만은 주택이 필요 없는 것으로 가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전체 가구는 2019년에 2089만 명이니까 빼면 되죠. 117만 6천 명 정도 빼면 돼요. 합치면 그렇죠. 30세 미만은.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한 1971만 채 정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주택 보급률은 몇 프로인가요? 그래요. 1971만 채에서 2089만 채를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필요한 주택 보급률은 94% 정도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필요한 아파트 보급률은 몇 프로일까요? 주택 수요자가 80%가 아파트를 원할 경우 몇 채가 있어야 되나요? 1577만 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이것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어떻게 구하나요? 여론조사 해보면 되는 거죠. 90%가 원할 수도 있고 80%가 원할 수도 있는 거죠. 80%가 원하면 1971만 4천 채에서 80%를 구하면 되는 거죠. 1577만 채인 거죠. 나머지 집들은 그래요. 없어져야 되는 거죠. 필요 없는 집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 수요자 80%가 아파트를 원할 경우 한국에서 어떨까요? 80%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80% 미칠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래요. 1인 가구라 해서 그래요. 원룸을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20제곱미터 이하는 어떤가요? 총 주택을 보면 16만 6천 채를 그래요. 16만 6천 채에 거주하고 있어요. 아파트를 보면 한 5만 9천 채 돼요. 주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파트 비중이 한 35% 돼요. 20에서 40 사이는 89만 9천 채 주택 전체, 아파트는 51만 6천 채. 그래요. 뭐 적게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40에서 60 사이는 어떤가요? 보통 한 25평 되죠. 주택이 전체 주택은 116만 채, 아파트는 73만 채예요. 그래요. 제일 많죠. 60에서 85 사이는 어떤가요? 작지 않아요. 한 30평 되죠. 전체 주택으로 보면 85만 채. 그리고 아파트는 51만 3천 채가 돼요. 아파트 비중이 60% 돼요. 85 이상 어떨까요? 적어요, 좀. 주택은 41만 채, 아파트는 12만 채. 아파트 비중은 29만 채 되죠. 그래요.
20에서 40 사이에 사는 이들은 어떨까요? 25평 이하죠. 소형 평수죠. 원해서 사는 게 아니죠. 구매력이 약하죠. 구매력이 약하거나 또 뭐 임대 아파트를 얻더라도 그래요. 소득이 아주 크지는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25평을 원한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30평도 원한다는 거예요. 1인 가구도. 확인이 되죠. 통계청 자료에 나오는 거예요.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도 마찬가지죠. 큰 차이는 없어요. 20에서 40 사이가 20제곱미터죠. 20제곱미터에서 40제곱미터 사이가 9만 1000채, 4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사이가 8만 4000채,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사이가 6만 3000채. 그래요. 1인 가구 같은 경우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59제곱미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또 1인 가구 역시 구매력이 생기면 30평대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작죠. 27,000채니까. 그래요. 그럼 1인 가구가 아니라 전체 가구는 어떨까요? 25평대가 한 350만 채, 30평대가 어떤가요? 대략 500만 채죠. 그래요. 25평 아파트와 30평대 아파트가 많이 공급돼야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가구로 보면 30평대가 25평대 이상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30평대를 선호하는 거죠. 전체 가구로 보면. 전체 가구 입장에서 보면 그럼 25평은 뭔가요? 30평대로 가기 위한 한 징검다리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1인 가구는 이제 집을 소유하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1인 가구도 구매력이 생기면 집을 사요. 고시텔이나 이런 데 사는 1인 가구는 어떤 가구인가요?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이거나 뭐 그렇죠. 소득이 크지 않거나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 다 집을 사요. 가구별 주택 소유 현황을 볼게요. 1100만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1인 가구도 작지 않아요. 169만 9천 가구가 1인 가구예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1인 가구도 돈 생기면 집을 사요. 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1인 가구도 산다. 왜 주택 보험률이 100%가 안 됐냐면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1인 가구라 해서 다른 가구가 다르지 않다. 그 정도 알면 되는 거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